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번 문제부터 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0.01몰 CA+, CA+가 칼슘이죠. 50ml와 반응하려면 0.05몰 EDTA는 몇 ml가 필요하냐? EDTA가 뭐죠? 시약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0.01몰을 나타냈을 때 농도가 됩니다. 농도.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농도니까 여기서 M으로 나타내 M1. 자, 그래서 50ml는 V1. 그리고 0.05몰 EDTA는 농도니까 M2. 그리고 V2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정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르말 공식을 쓰지만은 지금은 전부 다 몰 농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몰 농도를 계산식에서 두 가지 조건을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몰 농도를 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몰 농도를 썼을 때 M1V1은 M2V2가 되는 거죠. 따라서 M1이 0.01몰 곱하기 50ml는 0.05몰 곱하기 V2.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10ml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적정에 관계되는 거는 무조건 어떤 식을 써야 되죠? N1, V1, F1은 N2, V2, F2.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팩트가 없으면, 인자가 없으면 인자는 생략. 근데 지금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굳이 노르말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면 양이온의 계통적인 분리검출법에서 방해 물질을 제거시켜야 한다. 다음 중에서 방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방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방해 물질을 보면 유기물이 있고 옥살산 이온이 있고 그리고 규산 이온이 있어요. 따라서 암모늄 이온은 방해 물질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분석 기능사에서는 암모늄 이온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암모늄 이온이 뭐예요? NH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면 암모늄 이온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암모늄 이온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이 결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암모늄 이온이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방해 물질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화 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으로서 pH가 8.3에서 10, 그리고 변색 범위를 가지며 약산과 강염기의 적정에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 약산과 강염기. 그러니까 강염기 상태에서 약산으로 떨어뜨렸을 때, 다시 말해서 pH가 8.3에서 10 정도에서 사용하는 지시약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시약이 변색되는 색깔은 무색이면서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죠. 자, 페놀프탈레인은 줄여서 PP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불꽃 반응 색깔을 관찰했을 때 노란색을 띠는 물질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불꽃 반응의 색이죠. 그래서 각각의 금속에 따라서 색깔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분족시약을 암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각각의 금속에 해당하는 색깔을 꼭 기억하세요. 자, 리튬의 불꽃 반응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루비듐은 연한 빨간색, 세슘은 연한 파란색. 그럼 이 중에서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나트륨, 노란색. 자, 이 노란색이 나트륨의 불꽃 색깔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면 나머지 표를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란색을 띠는 것은 나트륨, 라번이 정답이죠. 나트륨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37번 몰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몰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건 뭐예요? 자, 용질의 질량에서 분자량을 나눠주는 거죠. 용질의 질량에서 분자량을 나눠준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몰 퍼 리터라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또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몰 농도를 한번 봅시다. 몰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냈을 때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 뭐예요? 1몰이에요. 그래서 용질의 몰, 1몰이라는 게 아니고 용질의 몰이 되는 거죠. 몰수가 되는 거예요. 몰수가. 그래서 용질의 몰수에서 뭐를 나눠주면 되나요? 용액의 부피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몰 농도의 정의에서 조금씩 바꿔서 답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황화물 중에서 흑색 침전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색깔이 나오는 거 꼭 암기해야 돼. 침전은 흑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황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백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각각을 구별해야지 우리가 답을 쉽게 찾는 거죠. 이 한 개의 문제만 나오게 되면 이 문제만 암기를 해놔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 한 개의 문제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흑색 침전은 황화납, 그리고 황화동, 그리고 황화수소는 흑색 침전, 그리고 황색 침전은 황화카드뮴, 그리고 백색 침전은 황화아연이 되죠. 따라서 흑색 침전하고 관계없는 것은 황화카드뮴이 되든지 아니면 황화아연이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정답. 꼭 세 가지를 암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39번, 다음 수용액 중에서 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산성이 강하다는 소리는 pH가 제로 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pH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번의 pH가 5입니다. 그럼 나번은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승일 때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pH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따라서 H 플러스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8승모를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8.0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번의 pH가 8.0입니다. 다음은 OH-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있대요. 그러면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pH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죠. 따라서 OH- 농도를 OH- 자리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pH가 10이에요. 그리고 라번에 POH가 7입니다. 그러면 pH와 POH 합이 얼마죠? 14. 따라서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4에서 POH를 빼면 7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은 pH가 7.0이에요. 따라서 가장 강한 산성은 pH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산성이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iE+, Ni가 뭐죠? 니켈입니다. 니켈 2+의 확인 반응에서 디메틸 글리옥심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무슨 색이 되는 거죠? 붉은색이 됩니다. 붉은색 또는 적색이라고 하죠. 그럼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면, 자, 붉은색으로 변색이 되면서 디메틸 글리옥심의 시약을 주입을 해서 검출하는 물질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디메틸 글리옥심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물질, 니켈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을 확인하는 반응에서 주입하는 시약은 디메틸 글리옥심, 그리고 지금 변색되는 색깔은 붉은색, 적색.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시료를 20ppm으로 1리터를 만들려고 한다. 과망간산 칼륨 몇 g을 측량해 만드느냐?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것은 KMnO4입니다. 자, KMnO4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ppm의 단위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ppm이라는 것은 mg per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mg per 리터가 되는 농도를 1리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과망간산 칼륨의 g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g을 계산을 합니다. 주어지는 단위를 보겠습니다. 20ppm이 mg per 리터예요. 그럼 g을 사용해야 되니까 mg을 g으로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의 3승 mg은 1g과 동일하죠. 그래서 mg을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리터 없애야 되겠죠? 지금 몇 리터를 사용하죠? 1리터. 그러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0.02 g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답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는 건 뭐죠? 나누기. 이렇게 나타내는 건 곱하기. 그래서 같은 표시를 한 거죠.
간단한 단위 환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화 칼로멜 전극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용액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포화 칼로멜 전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액은 포화 염화 칼륨. 그래서 포화 염화 칼륨은 KCl을 의미합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43번 다음 중에서 발화성 위험물질이 알맞게 짝진 것은 발화성이라는 것은 화재가 날 수 있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 되나요? 칼륨, 나트륨, 황, 인더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번이 정답.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빛은 음파처럼 여러 가지 빛을 합쳐서 빛의 세기를 증가하거나 서로 상쇄해서 없앨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종이에 같은 물감을 그린 다음 한 장만 보면 연하게 보이지만 여러 장을 겹쳐보면 진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감을 섞으면 본래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개의 종이를 같은 물감을 그린 다음에 한 장만 보면 연하게 보이지만 여러 장을 보면 겹쳐 보인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여러 장을 해서 겹쳐 보인다는 소리는 방해를 일으킨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간섭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서 한 장만 보면 연하게 보이지만 여러 장을 겹쳐 보이면 진하게 보인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빛의 간섭 때문에.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45번에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요 구성부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기체 크로마토는 보세요. 운반 기체부, 주입부, 흑광부, 클럼부가 있는데 흑광부라는 것은 흑광광도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흑광광도계라는 게 분광광도계 또는 자외선 가시섬 분광법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상관없는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액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또는 중성인지를 알려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공존 물질에는 관계가 없고 용액 중에 H+와 OH-의 농도비로 결정되는데 H+가 OH-보다 커요. 그러면 X성이 뭐라는 거죠? 자, 물 속에 보세요. 자, 이렇게 물 속에 H+가 3개가 있고 그리고 OH-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1대1로 결합하니까 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H+. 그럼 X성이 뭐가 되죠? 산성. 가번이 정답. 자, 그래서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H+가 크면 다시 말해서 H+ 이온이 많이 있으면 산성, OH- 이온이 많이 있으면 알카리성, 알카리성이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2개가 동일하면 중성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금속을 그 금속 이온이 포함된 용액 중에 넣었을 때 금속이 용액에 대해서 나타나는 전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금속이 용액에 나타나는 전위를 정극전위라고 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이런 내용은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 48번 다음 중에서 가시성 광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분광광도법에서 가시선 그리고 자외선 2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부에서는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고 자외부에서는 중수소 방정관을 써요. 따라서 여기서는 가시선에서 사용되는 광원을 물었어요. 그래서 텅스텐 램프를 씁니다. 답은이 정답. 반면에 그 자외부에서는 중수소 방전등은 자외부입니다. 정답은 답은. 그리고 49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정지상에 사용되는 hợp착제의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에요. 그럼 끈적끈적한 성질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낮아야 합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죠. 라번에 성분이 일정해야 한다. 답번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라번에 낮은 전기압을 가져야 한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시료 혼합 성분은 운반기체와 함께 분리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분리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분리관의 길이, 그리고 분리관의 온도, 그리고 충전 방법에는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분리관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검출기의 기록계라는 것은 기록을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출 성능, 분리관의 성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답은이 정답.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기체각 G, 크로마토그래피 C, 그래서 GC, 운반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운반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비활성 기체로서 뭐가 되죠? 수소, 질소, 그리고 헬륨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또 뭐가 있어요? 아르곤, 비활성 기체니까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52번 액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액체 고체니까 액체상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 고체상 물질로, 자, 여기서는 이동상이 되고 고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상으로서 고체를 가지는 게 뭐냐면 활성탄이라는 합착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분배 메커니즘은 합착은 합착을 하게 되니까 분배 메커니즘은 뭐가 되는 거죠? 합착.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가능한 분석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물질을 단일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54번 다음의 기호 중에서 적외선을 나타내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VIS를 가시선, 그리고 UV를 자외선, IR을 적외선, 엑스레이는 X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적외선. 그리고 55번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네요. 그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분광광도기를 이용해서 시류의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투과도가 10% T, T라는 것은 투과도, 이때 흑광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흑광도는 로그 투과도분의 1, 따라서 투과도가 10%니까 0.1을 대입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0이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투과도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투과도가 투과 퍼센트예요. 흡수율 100%거든요. 만약에 흡수율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투과 퍼센트, 투과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에서 흡수율을 빼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흑광도를 계산했을 때 투과도, 다시 말해서 투과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 중에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 사용되는 불꽃을 위해서 필요한 기체는, 자,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뭐예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FID입니다. FID. 자, 그러면 불꽃을 이용한다는 소리는 태운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가연성 기체와 조연성 기체의 조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연성 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수소가 있네요. 수소. 그래서 조연성 기체는 나머지 헬륨,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연성 기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불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H2라는 수소, 가연성 기체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램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램베르트 비어의 법칙은 램비어테의 비어의 법칙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값을 찍기 위해서 흡수셀에 용액을 넣고 단면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따라서 흡수셀을 빛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흡수셀 안에 용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액의 농도, 그리고 들어가는 I0, 입사광의 강도, 강도는 세기하고 똑같아요. IT, 투사광의 강도. 그러면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알아놔야 되는 게 뭐예요? 램베르트 비어 법칙입니다. 그러면 램베르트 비어 법칙에서 IT를 계산하면 I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입실론 CL, 반면에 I0를 계산하면 IT 곱하기 10에 입실론 CL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흑광도입니다. 흑광도 A는 로그 투과도분의 1. 자, 그러면 또는 입실론 CL로 표현하죠. 여기서 투과도라는 것은 입사강의 강도분의 투상의 강도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흑광도는 용액의 농도에 비례하고 흑광도 A는 농도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두께에도 비례하죠. 그리고 흑광도는 용액의 농도에 비례하고 두께에 비례하고, 그럼 흑광도는 용액의 농도와 용액의 두께에 비례한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치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분광광도법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상에서도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리기구의 취급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유리기구를 세척할 때는 중크롬산 칼륨과 황산의 혼합 용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중크롬산 칼륨이라는 게 K2Cr2O7을 뜻하고 황산은 H2SO4입니다. 나머지 유리기구와 철제, 스테인리스 강 등의 금속 재질의 실습기구는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다음에 뷰레시나 메소실린더, 피펫 등의 눈금이 표시된 유리기구는 가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가열하게 되면 눈금이 벗겨질 염려가 있어요. 다음에 깨끗이 세척된 유리기구는 유리기구의 벽에 물방울이 없으며 깨끗이 세척되지 않은 유리기구의 벽은 물방울이 남아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광광도계의 부분장치 중에서 다음과 관련 있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광전정배관, 광다이오드 어레이. 자, 여기 어디죠? 검출하는 데죠. 그래서 검출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측광부라고도 하죠. 측광부.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나오죠. 검출부와 측광부의 장치입니다. 라번이 정답. 그리고 60번, 용액 중의 물질이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분석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빛이 들어가니까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여기서는 빛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광. 그럼 정답은 라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매치를 시킬 수 있으면 문제와 보기의 답을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공부하지 말고 한 문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문제와 그리고 보기를 매치를 시켜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시면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 번 듣고 어려워요. 두 번 듣고 어려워요. 세 번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건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답을 찾는 게 눈에 조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합격을 하는 거지, 내가 한 번만에, 그런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책만 봐도 합격하는데 굳이 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인강을 2번에서 3번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세요. 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공부하고 한 번 보고 공부하면 답을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합격하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고, 세 번째는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표는 뭐죠? 한 번만에 합격하는 거죠. 언젠가는 합격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업을 들어서 한 번만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면 열심히, 그리고 공부에 매진하는 게 좋아요. 공부는 비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대신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느냐가
내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고를 만들어 줄 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